제 이름은 이강인입니다. 1947년 충청남도 예산군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들녘마다 논물이 찰랑대던 평화로운 곳이었죠. 아버지는 마을 철물점에서 품팔이 일을 하셨습니다. 일이 없으면 사흘을 빈손으로 돌아오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은 논밭을 붙이며 일했고 다섯 남매를 거의 혼자 키우셨죠. 저는 그중 셋째였는데 위로 누나, 형, 아래로는 여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진흙밭에서 개구리 잡기를 좋아했다면 저는 쇠붙이에 눈이 가던 아이였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 옆에 버려진 양철 고무다라, 바스러진 난로 뚜껑, 부러진 호미 손잡이만 봐도 어쩐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게는 흙보다 쇠가 더 재미있고 무거운 물건보다 도구가 더 신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마을 어르신들은 이강인이는 손재주가 남다르다며 한마디씩 건네곤 했습니다. 처음 아궁이 손잡이를 고쳐 붙였을 땐 어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도 결국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쇠를 좋아하는 셋째로 불리며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상 중학교는 엄두도 못 냈습니다. 국민학교를 간신히 마친 뒤 13살 무렵부터 동네 장날이면 짐꾼으로 나섰습니다. 예산에서 군산까지 아버지를 따라 짐차에 올라타기도 하고 직접 등짐을 지고 시장통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고단한 일이었지만 짐을 내려놓고 나면 아주 잠깐 쇳가락 소리 가득한 철물점에 들를 수 있었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끄럽고 먼지 나는 그 가게에서 저는 세상의 이치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군산 장터에서 만난 어떤 상인이 서울 충무로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일터가 널렸다는 말을 던졌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종로 5가 뒷골목 허름한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바람 불면 대문이 덜컹거렸고 겨울이면 수도가 얼어붙었지만 저는 설레었습니다. 낮에는 충무로 일대 철제 가구 공업사에서 일했고 밤이면 폐철판을 모아 미닫이 손잡이, 의자 다리, 책상 프레임을 깎았습니다. 월급은 고작 70원이었지만 하루 14시간 일하면서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배들이 퇴근하고 남긴 철조각을 주워다 손으로 다듬고 구불구불한 철심을 곱게 펴서 미닫이 레일을 만들었죠. 어느새 손가락엔 흉터가 가득했고 두툼한 굳은 살은 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쯤 지나자 사람들은 저를 이강인 사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하나 없이 들어온 청년이 기술자로 불리게 된 순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옥탑방 좁은 창 너머로 지게차가 지나가던 소리를 들으며 저는 나만의 가구 공장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33세 했습니다. 소개로 만난 아내는 신당동에서 냉면집을 하던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첫 만남의 아내는 제 손을 보며 이 손은 거짓말 못하겠네요. 라고 말했죠. 제 손등에 굳은 살, 문드러진 손톱, 철가루에 물든 검지 손가락까지 그녀는 하나하나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평생을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올렸고 신혼집은 제가 일하던 공업사 근처 반지하 셋방이었습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저는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가진 자본은 거의 없었지만 거래처는 많았습니다. 명동 뒷골목에 있는 낡은 창고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해 조그마한 공장을 꾸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곧 이강인 철제 가구라는 이름을 얻었고 아내는 그 옆에서 셈을 맡아줬습니다. 엑셀도 없던 시절 아내는 장부 대신 막걸리병 라벨지 뒷면에 금액을 써가며 회계를 봐줬죠. 저희 부부는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용접기를 놓는 시간은 겨우 점심 한 끼뿐이었지만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1997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로 휘청였던 해 저희도 처음으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중소건설사 세 곳이 줄줄이 부도를 맞았고 어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옆 창고도 반납해야 했고 직원 셋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속옷까지 삶던 세탁기를 멈추고 저녁마다 장부를 펼쳐 원가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기를 배움의 계절이라 부릅니다. 처음으로 법인을 설립했고 은행 신용을 쌓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공공기관 중심으로 거래처를 바꿨습니다. 구청, 보건소, 시청, 교육청 등 안정적인 관금 납품처를 확보하면서 서서히 회사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43이 되던 해 드디어 연매출 3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사무실도 중림동으로 이전했고 1톤 트럭 2대로 시작했던 사업이 조금씩 몸집을 키워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수첩 장부를 놓지 않았고 저는 하루 5시간 자며 거래처를 뛰어다녔습니다. 이후 20년 그야말로 고속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5톤 트럭 4대를 운영하고 직원은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충무로, 을지로, 종로 일대를 누비며 각종 납품을 했고 명동성당 뒷골목을 지날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이 기적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돈이 48억. 아들 결혼자금, 아파트 장만, 아내 노후까지 챙기고도 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했죠. 이제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할 때구나. 2012년 겨울 센터 팰리스라는 이름의 대형 상가가 분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을지로 입구역 바로 옆. 지하 1층이긴 했지만 169평이라는 면적, 개발 계획, 그리고 월세 수익만으로도 노후가 보장된다는 홍보 문구는 저를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절반인 48억 원은 제 손에 있던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 대신 생애 마지막 투자를 한다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첫 6개월은 공실이었고 그 다음 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마지막 희망이던 대형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제가 보증을 서줬던 약속어음 10억 원이 순식간에 부도로 돌아왔고 저는 하루아침에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대출이자 독촉장과 세금 체납 고지서가 동시에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집사람은 매일같이 말없이 식사만 차렸고 아들은 미국에서 귀국해 며칠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투자를 하셨어요?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업한 이후로 가장 길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공포는 그제야 찾아왔습니다. 2023년 봄, 마침내 경매 개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삶을 뚫고 지나가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들고 법원에 가는 길, 제 손끝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제 이름의 자산을 그렇게 도장 한 번에 넘겨야 하는 현실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려 글자 칸 밖으로 번져나간 도장 자국을 보며 이게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집에 돌아와 막걸리 한 병을 꺼냈습니다. 밥상에 마주 앉은 아내는 말없이 술잔을 받아들었고 그렇게 둘이 묵묵히 잔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돈은 언젠가 다시 생길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야, 이제 우리 인생이 참 짧게 느껴지네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수십 년을 통째로 꿰뚫는 듯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자 되겠다고 명예 지키겠다고 버틴 세월이었는데 정작 제 옆 사람은 시간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낙찰가는 42억 원. 은행은 이 금액을 통째로 가져갔고 제가 쏟아부었던 자기 자본 48억 원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출 잔액 중 6억 원이 미상환으로 남아 제게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비,
법률 대리인 수수료, 연체 이자, 체납 관리비, 취득세 과징금까지 더하니 약 6억 원. 합치면 총 손실 금액이 무려 60억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론 패자 하나 찍힌 것뿐이지만 제겐 30년 인생의 맨살이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자식들 집도 담보 대출받아 겨우 미상환 대출을 갚을 수 있었죠. 그 무렵 뜻밖의 일이 있었습니다. 한참 전 명동 성당 납품 때 함께 일했던 막내가 연락을 해온 겁니다. 사장님, 저 김영식입니다. 사장님이 예전에 일은 손보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그는 지금 중견기업 구매팀장으로 일하며 은퇴한 저에게 기술 경험을 강의해달라며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래, 내가 뭘 남기긴 했나 보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천천히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아직 내 손에는 용접 자국이 남아있고 아직 내 말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화요일 집 근처 도서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대상 재무설계 강좌에 참석합니다. 처음엔 아내가 심심풀이로라도 가보라며 등을 떠밀었고 저는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니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용어 속에 인생의 덫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엔 질문도 제대로 못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하고 누구보다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패는 저에게 낙인이 아니라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손에 남은 것은 기술이고 가슴에 남은 것은 경험이며 눈에 남은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예방주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남이 써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제대로 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